혹시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자는 구두쇠들이다. 라는 말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두쇠 중에서도 진정한 구두쇠 아버지 밑에서 자란 30대 여자입니다. 스크루지라는 옛날 동화책 알고 계시나요? 정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아끼며 살던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요. 자린고비라는 말이 옛날에 들려오던 구전 동화가 아니라는 걸 저는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죠. 알고 싶지 않았던 아끼고 아끼는 그 삶을 저는 아버지 덕분에 한평생 체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스크루지 영감, 자린고비의 표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다른 별명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작가라 바깥 생활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원체 무력이 그다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필명으로 무협소설을 시리즈로 출간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국내 무협소설의 표본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대박이 난 덕분에 그 시절 그 인세로 건물을 하나 사셨고요. 그 월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고스란히 집어넣으시고 간간히 출간하시는 글들로 연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부터 무협소설을 쓰는 것이 지겨우시다며 신문에 칼럼을 쓰시기도 하고 간간히 시집을 출판하시고 계시거든요. 칼럼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쓰니 고정급이고 시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권 출간을 할까 말까 한 부분이라 비고정급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칼럼이라는 게 사실 돈이 되는 글은 아니라서 항상 아버지는 구멍난 양말을 기워가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무협소설을 쓰실 때 필명으로 글을 쓰셨던 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럼을 쓰는 지금의 우리 아버지와 그 무협소설 작가가 동일 인물인 걸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아버지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죠?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을 집에서 내조만 하시던 분이셨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늘 뜨끈한 찌개와 고슬고슬한 쌀밥을 챙겨주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 주스를 꼭 한 잔 내려주셨던 어머니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가 밖이 추운지 더운지 체크를 해서 저의 옷을 챙겨주셨던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서는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암과 힘겹게 싸우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글을 쓴다는 걸 핑계 삼아서 담배를 많이 태우니까 담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나갔으면 좋겠고, 당신이 모자를 좋아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뜬 모자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직전에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뜨개질을 한 모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본인 평생의 보물이자 집안의 가보로 여기며 매번 산책을 나가실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밖을 나가셨습니다. 담배도 대차게 끊어버리시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 꼭 산책을 나가셨으며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나가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갈 때 자기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을 수 있지 않겠냐며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생활을 하시려 노력했지만 저는 반대로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살, 아직은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의 죽음이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사이가 많이 대면대면해졌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서 다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게 매일 집에서 담배를 태우며 글을 쓰는 우리 아버지 탓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덜 자란 18살 고등학생이 했던 생각이라 조금 유치하기 짝이 없죠. 다 자란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생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누군가를 탓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온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아버지와 싸운 적은 없지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글을 쓰시느라 바빴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부끄럽지만 소설가였습니다. 원래 부모에게 보고 자란 걸 그대로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저에게는 글을 쓰는 재주가 별로 없었고, 몇 번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 28살이 되어서야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글을 쓰는 재주가 없으니까 재주가 있는 아버지의 뒤를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에 출판사 취직을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취직을 대견하게 여기시면서도 본인에게 남은 걱정거리는 저 하나뿐이라며 천천히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한번 찾아봐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려다가 등 떠밀려서 출판사에 입사를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보다 글을 읽는 일이 더 적성에 잘 맞았고 생각보다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출판사에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구매해 두신 건물 관리를 맡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물려주려고 사둔 건물이었다고 하시면서 편하게 월세 받아먹으면서 살지 뭐 한다고 힘든 일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이 우리 아버지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무협소설 인쇄로 사신 건물이니까요. 아버지는 항상 야가 빠지지 못한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학생 시절의 연애야 뭐 사탕 하나만 나눠 먹어도 행복한 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 취급을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주제를 피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죠.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저의 남자 보는 눈에 대한 걱정을 매번 하셨고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아버지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출판사에 취직을 한 이후에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성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소개팅으로 운명의 상대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늘구멍으로 소 집어넣을 확률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는 저의 성격이나 취향, 외모가 제가 보는 것과 매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별 기대 없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저에게 아주 적극적이고 지극정성인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이름을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 만만한 철수라고 그 남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꽃다발을 사주었고요. 기념일이 되는 날마다 오늘의 향기를 기억하자며 향수를 선물해주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저에게 액세서리를 선물해주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2배 더 예뻐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로맨틱한 모습에 푹 빠지게 되었고 철수 씨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이벤트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전부 빼다 줄 것처럼 굴었던 철수 씨에게는 딱 한 가지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인 간에 제일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잔소리 때문에 챙기던 것을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오랜 시간 만날수록 챙기질 않더라고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피임기구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오늘 안전한 날 아니야?
오늘 하루만 없는 거야. 다음에 챙길게. 하는 식으로 무지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생기면 바로 결혼하자고 하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철없이 굴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제 커리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철수 씨에게 한 번만 더 피임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냐면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축복받을 일 아니냐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제 커리어가 우선이지 결혼에 발목 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판사에 입사해서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고 언젠가 아버지의 책을 제가 담당해서 엮고 싶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제 노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결혼해 아이 타령을 하니 당연히 제가 질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지금 당장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알아서 피임을 챙기지 않을 거면 우리도 여기까지 하자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개팅 주선자가 철수 씨한테 우리 집에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걸 언지를 해뒀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일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당신 집에 건물 있다며. 그거 월세 받는 게 훨씬 더 돈 되지 않아? 나도 나중에 가게나 한번 차려보고 싶었는데 당신 집 건물에서 가게 영업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도 셔터맨 좀 해보자.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알고 보니 저희 집 그 건물이 탐이 나서 저와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물주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고 그걸 들은 철수 씨의 회사 동료였던 제 친구가 소개팅 자리를 연결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자꾸 저와 결혼 노래를 부르는 철수 씨의 입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소리까지 했냐면요. 여자 나이 30이 지나면 패급이라고, 자기가 결혼하자고 할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충고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패급이니 뭐니 그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화를 냈죠. 나는 철수 씨랑 결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건물 하나 있다고 아주 고개 빳빳하게 두네? 쥐뿔도 없는 게. 건물이 하나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쥐뿔도 없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저한테 자기가 비싼 취급해줄 때 결혼을 하자고 매달리길래 정강이를 발로 뻥 차주었습니다. 아프다고 주저앉아서 낑낑거리는데 어찌나 개 같던지. 2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돌아온 이후에는 소개팅을 조선해준 친구와도 한바탕 싸움이 났고요. 그 친구랑도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철수 씨는 저랑 헤어진 이후에도 건물주 여자를 찾는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네요. 그렇게 철수 씨와 헤어진 다음에 만난 2번째 남자친구는 말입니다. 이놈도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아주 얼굴이 잘생긴 편이었는데 잘생긴 남자들은 그거 아시죠? 꼴값을 떤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술을 먹다가 합석을 하게 되면서 안면을 튼 게 첫 만남이었는데 아무래도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니만큼 깊은 정을 주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어찌나 많던지 저랑 계속 연락을 하던 와중에도 다른 여자들을 두고 이리저리 각을 쟀더라고요. 다른 여자와의 연락이 끊이질 않고 어장관리를 얼마나 잘한 건지 거의 아쿠아리움 수준으로 했어요. 저에게는 달콤하게 꿀바른 말투로 저밖에 없다. 난 늘 너 생각만 한다. 하면서 제 생일 선물로 뭘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딱 한 번 인터넷에 댓글로 달았던 게 전부인데 글쎄 다이소에서 파는 인형을 주는 겁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최악이 뭐야? 베스트 댓글에 올라간 댓글이 바로 제 댓글이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인형. 그게 제 30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제 생일 선물로는 3,000원짜리 인형을 줘놓고 지 생일 선물로는 명품 지갑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주 제비 같은 놈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나한테는 인형을 선물로 줘놓고 명품 지갑을 사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다이소에서 산 인형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무려 비행기를 건너서 온 선물이라고 되려 방방 뛰더라고요. 미국의 무슨 유명한 편집숍에서 가지고 온 인형인데 어떻게 다이소 따위랑 비교를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민수 씨를 데리고 다이소에 직접 가서 그 인형을 들이밀었더니 그제야 겸연쩍게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뭐라더라? 암튼 투자를 잘못해서 하필 돈이 없을 때 제 생일이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다이소 인형을 받고 헤어졌다고 하기엔 저도 자존심이 좀 있어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이거 하나 못 해주냐고 쪼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왜 그걸 참고 있겠습니까? 당장 헤어지자고, 나는 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선물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물주도 아니다. 다른 여자한테 가서 구걸해라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SNS에다가 저를 아주 나쁜 년으로 몰아넣는 듯한 글을 썼더라고요. 깊게 만나던 여자에게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사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거지라고 했다. 다른 여자한테 가서 구걸을 하라던 그녀. 그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게 맞을까? 이런 글을 써둬서 제가 기가 막혀서 콧물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저랑 만나면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냐고 돈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게 짜증나서 얼마 썼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 정산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저를 위해서 썼던 돈이 고작 112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쓴 돈을 빼면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만 거지 새끼가 계속해서 돈 타령을 하는데 제가 그 돈 못 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난 것 같은데 고작 112만 원이 뭔가 싶긴 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 만날 때 4만 원도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56만 원을 송금하면서 민수 씨의 112만 원어치의 사랑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받았다고 비꼬며 연락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헤어지면서 쓴 돈을 정산해서 반뚝 잘라보낸 게 저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진국을 못 알아본 것 같다고 매달리더라고요. 다시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다. 다이소 인형이 아니라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며 저를 아주 속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며칠을 조르는데 귀찮아서 대답도 안 해줬더니 저한테 빼빼로데이라면서 빼빼로 한 개를 덜렁 기프티콘으로 보내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편의점을 지나고 있었고 때마침 빼빼로 기프티콘이 도착했고 저는 입이 심심해서 그걸 바꿔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는 이미 늦었죠. 제가 바꿔 먹은 걸 알았는지 저한테 다음 주에 자기 생일이라면서 명품 키홀더를 가지고 싶다고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기프티콘으로 빼빼로 한 개를 덜렁 보냈습니다. 우리 반반 정리하기로 했던 거 내가 잠시 까먹었지 뭐야.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너도 빼빼로 잘 먹고 앞으로 여자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그러고는 바로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전 남자친구가 되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SNS 염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치 않게 생각이 나서 몰래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녔던 건지 댓글에 너 만난 이후에 성병에 걸렸다부터 시작해서 임신한 것 같다고 연락 한 번만 주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댓글들을 단 사람들이 전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잘생긴 남자는 만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 뒤로 한 2년 정도는 남자라면 치가 떨려서 만날 생각은커녕 연결고리조차 가지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3살에 만난 남자였는데 정말 종합 선물 세트라는 수식어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네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멀쩡한 남자들은 누가 다 채간 겁니까? 제 몫의 남자는 왜 한 명도 없는 건지. 이 남자 또한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 않으니 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는 정말 마마보이의 식탐꾼의 진상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인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부모님께서 귀가 닳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손하게 말을 하고 하대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뭘 가져다 준다거나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택시를 탈 때에도 안녕하세요 하고 목적지를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건 사실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삭막하게 예의 없게 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영수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니까 저를 짝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돈 내고 타는 건데 뭐가 감사해? 택시비 내가 냈으니까 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택시기사는 저게 직업이잖아.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 너 왜 이렇게 해퍼? 해퍼?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사히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도 있지. 사람이 뭐 하나하나 그렇게 따져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래? 이런 건 기본적인 예의인 거잖아. 그게 내 여자친구가 외간 남자한테 끼 부리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저씨한테 왜 끼를 부리고 그러냐? 짜증나네. 하면서 저한테 괜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른에게 인사를 한 게 왜 끼를 부리는 건지.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 나이가 저희 아버지 연배는 되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끼를 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를 마치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듯 했고요. 게다가 음식점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하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나오니까 똑같은 시비를 또 거는 겁니다. 자기 돈 주고 먹은 건데 저 사람이 공짜로 뭐 준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매번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시비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인사 하나에도 의미를 두는 행동에 때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가게 되면 보통은 두 사람이니까 각자 메뉴 하나씩 시켜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제 메뉴까지 자기가 다 처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파스타 집에 가면 자기는 느끼한 거 싫다고 토마토 파스타를 시키고 저는 크림 파스타를 좋아해서 크림 파스타를 시켰거든요. 파스타가 나오면 토마토 소스 잔뜩 묻은 포크로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처럼 한 입만을 외치면서 제 크림 파스타 반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덜어가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토마토 소스에 침까지 묻은 포크로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새우 없냐? 새우 줘라 하면서 가져가는데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줘 패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위가 강한 사람도 그 꼴을 보면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고 싶을걸요? 제가 입맛 뚝 떨어져서 포크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잔소리 시작이었습니다. 뭐야, 벌써 그만 먹게? 너는 왜 이렇게 입이 짧냐? 그래놓고 욕심부려서 시키긴 왜 이리 많이 시켜? 아, 나 진짜 크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기는 거 아까워서 내가 다 먹어야겠네.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자기 입으로 우걱우걱 쳐넣는데
내려놓은 포크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네가 다 처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밥 먹는 걸로 눈치 주는 거냐고 이래서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할 소리를. 거기다가 밥값을 자기가 내냐고요. 요즘 현대사회는 무조건 반반이라면서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그 한 입까지 아까운지 저한테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33살. 도대체 남자친구한테 얻어먹기는커녕 돈을 더 쓰고 있는 느낌이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대차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한테 죽어도 안 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랑 나랑 궁합이 진짜 좋대. 그래서 너랑 결혼을 해야 내가 잘 된다더라. 나랑 궁합을 언제 봤는데? 그리고 당신 내 생일도 모르잖아. 왜 몰라? 당연히 알지. 내가 지난번에 네 주민등록증 가방 뒤져서 봤어. 왜 남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방을 함부로 뒤져서 봐? 장난해? 아니, 우리 엄마가 궁합 봐야 한다고 네 생년월일 알아오라고 하잖아. 진짜 용한 무당이래. 너랑 나랑 궁합이 최고라고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했어. 우리 엄마 눈에 드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네가 사주팔자 잘 들고 태어나서 떡하니 통과 아니냐. 야, 너는 그냥 너네 엄마랑 평생 살아. 당연히 우리 엄마랑 평생 살아야지.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당연히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자기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의 엄마와 너의 인생 계획에 도대체 나는 왜 끼어넣니? 나는 앞으로 평생 빼주라.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궁합 타령에 엄마 타령까지. 진짜 종합 선물 세트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 공감하시겠죠? 제가 번번이 연애에서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주름이 깊게 패는 것은 물론이고 걱정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관상학이라도 배우는 게 어떠냐고, 어떻게 만나는 인간마다 그럴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 던지시면서 관상을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 하시는데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 뼈를 묻자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 출판사 부장님이 넌지시 저를 부르더니 소개팅 한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싫습니다 하면서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의아하게 쳐다보시길래 제가 관상 배우고 나면 그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상은 왜 배우냐고 물어보셔서 사실은 만나는 남자마다 하나같이 하자가 있는 놈들이라 관상 좀 보고 만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저한테 껄껄 웃으시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보증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더 못 믿겠는 마음이 드는 거 공감해 주시려나요? 원래 남자가 말하는 좋은 남자만큼 나쁜 남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그날 이후로 부장님이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고. 저도 본인이 무척이나 아끼는 사원이니까 둘이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필 부장님께서 직접 주선하시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거절을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소리를 하시니까 결국 저도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아니면 바로 도망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연이은 실패로 인해서 대충 자리만 때우다가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도 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신 분이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만 없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나름 멀쩡하고 같이 걸어 다녔을 때 쪽팔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옷 입는 센스가 참 좋았습니다. 혹시 패션 쪽에서 일을 하시나 싶어서 직업을 물어보니까 소아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의외였습니다.
사실 생긴 건 공부 잘하게 생기진 않았었거든요. 거기다가 애들을 좋아하는 소아과 의사라고 하니까요. 제가 놀래서 소아과 의사요?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가 애들을 좋아해서 소아과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꽤 잘해서 성적 맞춰서 의대에 가긴 했는데 소아과가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요즘 애 낳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인기가 있는 과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게 소아과를 하고 있는데 나름 유명해져서 그런지 환우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진중한 그의 말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니라 늘 손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를 잘 만나서 그런 건지 몇 년 동안 월세도 동결되어 있고 해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의사라고 전부 떼돈을 버는 건 아니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많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 나이가 35살일 때 만나게 된 인연이라 그런지 탐색전이 생각보다 꽤 길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전 연애에서 당한 것들이 꽤 많았고 나이도 있는지라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민우 씨도 알고 있었고 사는 동네까지는 서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있었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15분 정도 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병원 근처에 저희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일부러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또 어떤 폭탄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민우 씨와 저희 집 거리가 차로 20분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나서도 가끔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한 잔 마시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는 술이 잘 안 받는 체질이라면서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만나다 보니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여자도 없고 식탐도 없고 매너도 좋고 마마보이도 아니더라고요. 괜찮다 싶어서 제가 먼저 연애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쑥스러워하면서 사실 자기도 언제 이야기를 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부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명품 넥타이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부장님이 벌써 결혼 준비하는 거냐고 화들짝 놀라시길래 결혼은 아니고 연애 시작했다고 정정해 드렸죠.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이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고 37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의 나이가 저보다 2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가에서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연애를 짧게만 하다가 이번에는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서둘러서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우 씨네 집안 또한 여자가 있으면 서둘러라 하셨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 서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민우 씨가 운영 중인 소아과를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하루 연차를 내고 소아과는 오전 진료만 하고 같이 웨딩 박람회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소를 불러주길래 소아과로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낯이 익더라고요. 왜 진작 눈치를 채지 못했었는지. 민우 씨의 소아과가 바로 저희 아버지의 건물에 새들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인연이다 싶고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부장님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한 번쯤 만날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어 속으로 혼자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웨딩 박람회에 가기 위해서 소아과 밑에서 민우 씨를 기다리는데 민우 씨가 누군가와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느낌이 딱 봐도 민우 씨의 어머니, 즉 예비 시모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건물 주차장이 만석이었고 제가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는 골목에 잠시 정차 중이었거든요.
내려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창문만 내려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웨딩 박람회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충 견적도 내보고 민우 씨와 상의도 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너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제 평생을 함께한 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 되었고 시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와 민우 씨까지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하고 예약까지 마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민우 씨 가족이 들어왔는데 예비 시모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했는데 민우 씨까지도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길래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것을요.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평소에 잘 입지 않아 색이 바랜 양복을 입으셨고 어머니께서 떠주신 뜨개 모자를 쓰고 나오셨거든요. 딱 봐도 볼품없는 행색이다 보니 시모가 계속 어휴어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시부는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눈치를 주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 시모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시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혼자시잖아요. 어머니 없이.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딸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심성은 곱고 착한 딸이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 자세로 나가니까 제 마음 한편이 또 울컥해지더라고요. 분명 탐탁치 않아서는 어른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게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시부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도 부족함이 많은 아이라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려는데 시모가 말을 확 가로채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뭐가 부족해? 차고 넘쳐서 흐르는 지경이지. 그러자 민우 씨가 시모를 막 말리더라고요. 제발 가만히 좀 있으시라고요. 속이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라 저는 물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불편한 공기가 쫙쫙 흐르는데 시모가 결국에는 입을 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속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로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우리 남편, 주방일 하는 제가 겨우겨우 키워낸 아들입니다. 처음에 소아과 개업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니 넉넉한 처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근데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글쟁이라고 하시던데 예전부터 글쟁이들이 가난했죠. 글쟁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 글쟁이가 아니라 작가라고 합니다. 너 지금 나 가르치니? 제가 솔직히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 싶었는데 시모가 이런 폭탄이라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이 시모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자고 시모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내가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벤츠 끄는 며느리 갖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 됐을 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죠. 강남에 병원 떡하니 개업해주고 우리 부부 노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그런 며느리 안 원했으면 거짓말이죠. 네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자식 뒷바라지 하셨을까요? 맞아요. 택시기사 해봐야 얼마나 법니까? 다 회사가 가져가지. 제가 주방일 하면서 손이 부르트게 키워낸 아들이라니까요. 물론 예비 며느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저는 가난이 싫은 겁니다. 사돈댁 모자도 낡았고 양복도 다 빗발했는데 가난한 집안끼리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딸아이도 부잣집에 시집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아빠 그냥 일어나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예비 신랑이 저를 딱 잡더라고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렁그렁한 물결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시부가 시모를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게 집안이 가난한 게 뭐가 어때서? 당신은 나랑 결혼할 때 그런 걱정 안 하고 결혼했어? 우리도 땡전 한 푼 없이 반자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아들, 딸 고생 안 시키겠다는 게 죄야? 서로 돈 많은 집안 찾아가면 아무 걱정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시모가 절 싫어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것도 제 차가 오래된 국산차라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참 속물인 것 같으면서도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속물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지금 새 들어있는 그 건물 말일세. 월세가 몇 년간 동결이었지? 지금 제가 개업한 지 6년 차인데 6년 동안 월세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월세를 좀 올려받으면 우리 집 살림이 넉넉해질 텐데. 그러자 시모가 저희 아버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제가 그 건물 월세를 지금 시세에만 맞춰도 우리 딸 벤츠도 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를 올리지 않아도 제 인세면 사줄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딸이 직장인인데 벤츠 끌고 다니면 부담스럽겠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고요. 딸이 싫다고 할 게 뻔해서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시집이나 쓰고 칼럼이나 끼적이긴 하지만 소시적에 잘 나가는 무협소설가였습니다. 필명이 심적이었는데 아시는지요? 그러자 시부가 그게 사실이냐고 자기가 정권을 소장하고 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시모도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북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재출간이 되면서 인세도 섭섭지 않게 들어오지요. 그 건물도 인세로 구매한 건물입니다. 글쟁이가 가난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글 쓰느라 우리 마누라 아픈 것도 몰랐던 무지렁이였지만 딸만큼은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키웠으니 너무 노여 마시라 하니까 시모가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물 때문에 사과드리는 건 아니고 비뚤어진 모성애였습니다.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죠. 제가 잠시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그 가난함 본인도 잘 안다고 무협소설이 성공하기 전엔 자기도 그랬다며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시부는 집안이 부족하지만 잘 보살펴달라 하셨고 남편도 무릎 꿇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니 아버지는 안싸돈의 마음 다 이해가 간다며 사위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고 모자가 너무 낡아서 오해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자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떠준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하셨고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함으로써 훈훈하게 상견례를 마무리했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째, 우리 아버지는 10년째 월세를 동결하고 계시고 저는 출판사에서 당당히 승진을 했으며 아버지의 새 시집을 제가 엮어 출간했습니다. 저는 아이도 하나 낳았고요. 지금은 시모가 즐겁게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셔서 복직을 할 수 있었답니다.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가 된 저희 가족. 앞으로의 밝은 나날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